자, 이번 시간에는 200페이지에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폭리행위를 다루어요. 자, 거기는 104조에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보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여기에 있는 당사자의 경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행위, 여기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령행위는 무효로 한다. 효과는 무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피해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는 피해자인 당사자는 그 궁박, 경솔, 무경험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행위인 법령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인과관계에 있는 거죠. 인과관계. 인하여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104조는요. 104조.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폭리행위라 그래요. 줄여서. 그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방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리행위는 바로 반사회질서행위의 한 모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3조의 예시다 이렇게 하죠. 예시 규정이다. 자, 이러한 전제하에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뭘까? 이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해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래행위라는 법률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객관적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은 주는 것은 급부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받는 것은 반대급부라고 하면 되겠죠. 이 두 개 사이를 비교해 보니까 불균형한데 이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냐? 너무나 크게 심하다 이런 이야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그러한 법률행위로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행위가 존재하더라. 이런 행위가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거기에 201페이지입니다. 거기 가면 니은도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일어났죠.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상행위, 공짜로 일방적으로 받는 행위 있죠. 그런 경우는 여기는 이 요건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 예컨대 예를 들면 증여와 같은 행위, 즉 기부행위 있죠. 사회적으로. 그죠? 여기에는 104조 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4조 자체가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자체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지. 기부행위가 무효가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여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판례에 조심해야 될 게 단독행위에는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단독행위 자체는 적용을 한다. 자, 요 내용을 좀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이죠. 이 주관적 요건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소가. 그 사유가 개인에 관한 내용일 때 우리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 피해자가 있고 하나는 피해자 또 한 사람은 폭리자인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죠. 그래서 수익자예요. 이 사람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피해자는 우리 민법에 명문을 해놨죠. 피해자인 당사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때문에 그 법률행위를 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궁박의 사유가 있어야 되고 경솔한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무경험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요 내용의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궁박이란 것은 경제적 곤궁뿐만 아니라 급박한 정도가 경제적 그런 성격뿐만 아니라 심리적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그러한 궁박도 여기 공공한 급박한 것도 여기 포함한다. 궁박. 개념이 아주 넓죠. 경솔이라는 것은 판단,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했다. 이게 경솔이겠죠. 그 다음에 무경험. 이 무경험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디귿 동그라미 있죠. 무경험의 의미는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특정된 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일반.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래 행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는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경험이라는 의미는 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특정한 영역에 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래 일반을 해보지 않았다. 일반적인 거래 행위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로는 무경험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이때요. 이 피해자한테는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 요소를 갖춰야 되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있으면 그 피해자에게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게 또는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 또는이라는 것은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있으면 족하다라는 의미에서 또는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 측에 대리행위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뒤에서 배우는데 여기 미리 판례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 놓을게요. 대리행위에서 대리인 측에 만약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궁박, 경솔, 무경험이 대리인, 본인 이 사이에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과연 본인한테 해당돼야 되냐 아니면 대리인한테 해당돼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궁박의 여부는 본인에 있어서 궁박이어야 한다. 그래서 궁박의 기준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경솔, 무경험이란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판례가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상태니까 그 효과를 취득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급박한 상태가 본인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경솔이나 무경험이란 것은 행위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리 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대리 부분은 설명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피해자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궁박, 경솔, 무경험. 그러나 폭리자인 수익자에게도 일정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것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는 우리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폭리자인 수익자의 요건을 설치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학설도 받아들이고 있죠. 학자들도. 즉 폭리자인 수익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그러면 악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 또는 이용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폭리자에게는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그것을 이용할러사.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악의 또는 이용 의사가 이 폭리자인 수익자한테 있어야 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판례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교재에는 비협 동그라미 있죠. 비협 동그라미. 요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폭리가 아니란 거예요. 즉 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러한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전부 누가 입증해야 되냐?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무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져요. 지금 무효 주장자 누구겠어요? 결국은 피해자겠죠. 피해자가 객관적 요건도 그리고 주관적 요건도 모두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정이 안 되니까 무효 주장자 스스로 자기한테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되고 또 수익자인 폭리자에게 그러한 자신에 있는 그런 사유를 잘 알면서 이용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입증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요건을 다 갖춰주면 드디어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 효과는 우리 민법 104조에서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인 행위다 이렇게 했죠. 무효다 했죠. 무효.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다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고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추인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요.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한 사례를 인정하고 있죠. 요선 인정하고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는 판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리자인 이 수익자는 바로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유를 이용해서 자기가 폭리 취할 의도가 있는 거죠. 폭리 목적이 있어요. 자기 혼자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도가 뭐냐? 바로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이익을 자기만 취득하겠다는 의도가 이게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폭리자는, 즉 수익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거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는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사유 때문에 상대방 폭리자와 거래를 한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부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길 거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 법 적용이 있습니다. 자, 피해자의 경우는 자기가 준 것을 상대방 폭리자인 수익자한테요. 폭리자한테 내가 준 것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이게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폭리자는 피해자한테 내가 급부한 것을 반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폭리자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러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리자의 폭리의사, 폭리 목적이요. 자기만 이득을 취하려고 또 그 이득도 뭐예요? 아주 많이 취득하려고 그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이득을 혼자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폭리자는 상대방 피해자한테 급부 이행한 자신의 재산을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환 청구를.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네요. 요게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 요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것은 20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상단에 양갈로 3번의 효과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급부 이행이 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폭리자인 수익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만, 그러니까 746조 단서에서 반환 청구를 못하게 나요. 그러나 피해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없는 상태로 거래했기 때문에 상대방 폭리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급부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법률행위 해석을 또 해보죠. 자,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행위의 목적, 즉 의도 있죠, 의도. 뭐 의도를 다른 말로 하면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목적인 의도를 밝혀낼 수 없는 불분명한 내용이거나 또는 그 목적이 2개 이상으로 해석된다면 과연 그 당사자의 의도가 목적이 뭘까?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이 목적은 확정 목적입니다. 이걸 확정하는 기술이 바로 법령의 해석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의의에 정리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자 202페이지 의의에 보십시오. 법령의 목적 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법령의 해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 즉 의도인 당사자 의도가 어디 있냐? 바로 의사 표시 안에 여기에 의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게 바로 당사자 의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것은 결국은 목적을 밝혀내기 위한 것인데 목적이 바로 의사 표시 안에 의사로 들어있으니까 이 의사가 도대체 뭔지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죠? 법률행위 해석은 곧 의사 표시의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같은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의사 표시 해석은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냐? 바로 표시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해석한다. 이러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 해석의 대상은 표시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십니다. 자, 203페이지예요. 그러면 이 법령의 해석, 의사표시 해석, 이 내용은 과연 성격이 사실을 확정하는 거냐? 아니면 법적 의미를 평가해서 법률적 의미를 밝혀내는 법률적 해석을 하는 것이냐? 즉 사실 확정 문제냐? 법률에 적용해서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밝혀내는 거냐? 이렇게 법적 성질이 문제돼요. 자, 첫 번째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법률 문제다. 즉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면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상고 이유가 된다. 즉 상고 이유란 것은 대법관에게 판단을 청구하는 것이 상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령이 해석했는데 2심 법원에서 그 내용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요. 자, 상고할 수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은 반드시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에 관계되는 문제, 즉 법적 평가나 법의 적용이나 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로 다루어질 때만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 문제로 인식할 때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다수설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상고 이유, 즉 사실 확정 문제,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법률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령이 해석하는 방법은 뭘까?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정한 의도가 뭘까? 내심에 어떤 의도를 했을까? 이걸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하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해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즉 이것은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대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즉 진의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도가 뭘까를 탐색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 해석이에요. 가장 이게 바람직한 해석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의도를 직접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내심에 있는 법적 효과 의사겠죠. 이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의를 또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주로 이 자연적 해석은요. 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단독행위,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해서 한다든가, 그렇죠. 또 이런 경우죠. 표시는 잘못되어 있지만 거래하는 당사자끼리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진의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표시는 잘못된 그 표시를 보고 해석할 거 아니라 당사자가 알고 있는 진정한 의도대로 해석해야겠죠. 예를 들면 무기상끼리 거래하는데 무기 거래하는데요. 뭐 수류탄을 우리가 거래하는데 수류탄 뭐 10톤을 산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수류탄 10톤을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은어를 쓰죠. 어떻게 하냐면 사과 10톤 우리 사고 팔자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시행위는 사과 10톤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끼리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 사과 한 개란 것은 수류탄 한 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당사자 의도가 이렇게 해서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표시행위를 사과 10톤이라고 해서 사과 10톤을 주면 되는 게 아니죠. 왜? 상대방 사이에 서로 간에 여기에 사과라는 것은 뭐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류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위는 그죠? 그러면 진위대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게요. 그러니까 사과 10톤을 주는 게 아니라 수류탄 10톤을 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밖으로 표시된 것을 잘못 표시한 뭐 이런 거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사를 상대방 의사와 서로 알게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진위대로 해석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잘못된 표시는 당사자 거래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그죠? 진위대로 해석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당사자 진위대로 해석해 버리면 당의 법률행위에 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 영향을 못 준다. 이걸 오표시 무해라 그래요. 이렇게요. 이 오표시 무해를 우리는 하나의 원칙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표시는 당의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요. 금방 얘기했듯이 거래 당사자끼리 상대방 표의자의 진위를 그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다 알고 있다면 이때는 자연적 해석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대방이 진위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자연적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표시 무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자연적 해석이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연적 해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이론적 근거는 우리 민법이 자기 의사를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석해 주는 게 옳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자기 결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자기 결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자연적 해석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단독행위입니다. 이건 단독행위. 이런 내용들이 자연적 해석의 의미와 결합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연적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즉 다른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 진위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근거도 아무것도 없다. 상대방도 알려진 것도 아니다. 상대방에게도 알려진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요. 규범적 해석합니다. 이 규범적 해석이란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이것은요.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 표시행위의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표시행위를 가지고 드디어 해석하는 거죠. 표시행위를 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해서 규범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표시행위를 가지고 그 표의자의 의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밝혀내는 그 의사를 말하거나 그 표의자의 의사를 말하자면 표시상에 나타나 있는 효과의사죠. 그래서 이걸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밝혀내는 거죠. 이게요. 이것은 표의자가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규범적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자기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해도 정당한 것은 이게 원리의 근거에 의해서 규범적 해석이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자연적 해석. 안 되면 규범적 해석. 그래서 보통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렇게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뭐냐. 자연적 해석이 안 될 때 규범적 해석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순서가요.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약에 그 거래행위인 법령행위에 공백 틈이 있더라. 그 틈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의사표시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결국은 그 공간이 비었죠. 즉 공백이 생겨버리죠.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메꾸어 넣어서 거기에 기준을 참아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백을 메꾸어 넣는 방법. 그래서 교험적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그 공백을 메꿔 넣기 위해서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보충적 해석은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제3자가 해석해서 보충해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분쟁 당사자한테 어느 한쪽을 입장에서 쓰면 그러면 합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공백을 공백 틈새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공백을 메꾸어 넣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준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틈 또는 이것을 간극이라 그래요. 한자용어로는 틈, 간극, 공백 여기서 보충하게 됩니다. 보충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의사표시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당사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의사를 가지고 표시하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겠지? 이렇게 해석해 넣는 거죠. 제3자가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때 해석해서 보충하는 그 의사를 뭐라 그러냐?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효과 의사를 이것을 해석해서 거기에 보충해 넣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해 내는 것이 바로 보충적 해석이고 주로 이 제3자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가장 객관적인 제3자가 누구겠어요? 법관이겠죠. 법관이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해서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의사결정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공백에 보충해 넣는다. 그때 확정해서 해석해 내는 걸 뭐라 그러냐? 가상적 효과사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보충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영역은 어디냐? 크게 발생되는 경우는 특히 계약에서 특히 이 보충적 해석이 큰 기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계약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보면 자연적 해석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런 객관적 주어진 사정이 없다. 그러면 규범적 해석으로 가서 규범적 해석인 표시 행위를 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만약에 그 거래행위에 틈새가 있다, 보충해야 할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3자 입장에서 그 공간을 보충해서 메꿔 넣는다, 이런 이야기죠. 각각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죠? 그리고 자연적 해석은 진위인 내심적 효과서를 밝혀내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를 통한 표시상의 효과서를 밝혀내는 것이고, 보충적 해석은 결국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3자가 보충해내는 가상적 효과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어떠한 의사로 해석할까,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충적 해석은 주로 이거요. 가상적 효과사는 일부 무효 법리라든지 우리 민법에요. 또 무효행위 전환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가상적 의사를 많이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요. 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방법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꼭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밑에 203페이지 밑에 그 판례 있죠.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했지만 그 당사자 목적물은 거래 대상물은 이미 상대방한테 모두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도인도 매수인도 어느 목적물을 사고 팔기로 합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착각을 해서 다른 물건을 표시해버린 거죠. 토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표시는 잘못됐지만 오표시예요. 잘못된 표시지만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팔고 사기로 하는 그 목적물의 합의는 존재한다는 거야. 진위는 확정돼 있다는 거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야. 진위는. 그러면 진위대로 해석해야죠. 그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게 1번 요 판례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적용해서 자연적 해석을 해서 그 잘못된 표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성립의 효력에. 성립과 효력에 이 오표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뭐 착오에 의한 취소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당사자 의도대로 진위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된다라는 자연적 해석 결과가 여기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205페이지에 가면 법률행위 해석 표준 기준이 있죠. 자, 법령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거냐라는 것이죠. 기준. 표준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도,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해석해야 됩니다. 법령을 해석할 때도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의도에 맞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적이나 의도가 불분명하면 그때는요, 두 번째, 사실은 관습에 당사자 사이 이게 존재한다면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사실은 관습이라는 것은 이 관습이 바로 관행이죠. 관행. 즉, 당사자, 거래 당사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을 가지고 해석한다. 분쟁이 생길 때 말입니다. 자, 당사자 목적이 특별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즉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때는 사실은 관습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이 사실은 관습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우리 민법에 임의법규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임의규정이요. 임의법규인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임의법규조차도 없다면 그때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신의칙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조리죠. 합리적 이성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아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이죠. 아마 이렇게 했었겠지?
이렇게 해서 그 합리적 기준들 그걸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는 순서도요. 이렇게 당사자 의도가 있으면 의도대로 먼저 적용하고요. 그게 없을 때만 관행을 적용하고 관행조차 즉 목적도 관행도 없다면 우리 민법에는 임의법규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해석합니다. 임의법규조차 없다면 그때는 마지막으로는요.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조리라는 신의성실 원칙은요. 해석할 때 양 당사자를 배려하면서 상대방 서로 배려하면서 해석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뭐 이성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합리적인 이성 가지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그걸 우리는 신의칙 또는 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제일 마지막에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때요. 사실은 관습하고 관습법이라는 거 하고 항상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이죠. 이 관습이라는 관행은 사실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관습법은 법이죠. 법규범이에요. 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죠. 법이 아니니까 뭐예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니까 관행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관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사이에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법규범은요, 법규범은 뭐 법이니까 만약에 그런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국민 모두, 즉 만인에게 법의 적용이 있다. 그렇죠? 끼어든다는 것이죠. 이건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죠. 기준 삼는 건데 이 법규범은 그 나라에서 똑같은 국민에게, 개개인에게 다 적용된 거죠. 그래서 만인에게 다 적용된다. 개개인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강제력이 있죠. 법규범이니까죠. 이 내용도 지켜야 됩니다. 실현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사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법원에 가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관행이 있는데 제가 무시합니다. 이러면 관행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고 당사자가 법원한테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만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관습법은요, 법규범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은. 그러면 이걸 법은 뭐예요? 법원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왜 우리가 법원에요, 법의 명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 주리라. 뭐 권리를 주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법으로 적용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건 누가 말이에요? 법을 제일 잘하는 법관이 그 내용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사실만 쭉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 쭉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법을 적용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누가 알아야 되나? 법관이 알아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점입니다. 같지 않죠? 사실은 관습과 관습법은 이거는 사실에 불과하고 이거는 법이다. 법은 강제력이 있다. 강제력이 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한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여기에요.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될 것. 법령이 해석을 할 때 기준은 이 순서에 따라서 해석한다. 해석 기준. 즉, 목적이 없을 때만 관습. 관습이 없을 때 임의법규. 그것조차 없으면 그는 신의성실 원칙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의칙을 해석한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판례 이론에 이게 신의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의성실 원칙. 이것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판례의 예문 해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해서 판례가 형성한 건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 말이죠.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상에 보니까 활자로 만들어 놓은 부동문자로서 이렇게 계약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놨더라는 거예요. 이미 한쪽이. 어느 일방이요. 계약서를 제시하는 쪽이.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보니까 계약 내용이 될 만한 것을 문서화 해놓고 거기다가 활자로 미리 다 찍어 놨더라는 거예요. 이걸 부동문자라 그래요. 이래 되는데 이 부동문자 중에 그 내용 중에 상대방, 거래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내용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문자인 인쇄되어 있는 그 계약 내용 일부가 만들어 놓은 쪽에는 유리하고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내용을 이렇게 내놨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상대방이 계약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라면 이렇게 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사인했을 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불리한 내용이 바로 상대방한테 적용돼 버리겠죠. 이때 이제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 만들어 놓은 이 부동문자로 이렇게 인쇄해 놓은 이 내용을 작성한 이 사람들이 나를 전혀 배려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만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라고 이 상대방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거래하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의 측에 위반해가지고 이 부동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인쇄 딱 만들어 놔놓고 말이지. 그죠? 거기다 내용은 딱 못 박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만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단순히 예문이다 이거. 우리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의 측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게 써놨는데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효력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무효로.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기준을 삼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은 무효다라고 해서 예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상대방한테 구속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구속력 없다. 이 말은 상대방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문 해석. 바로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한 그러한 해석 원리다. 이 말이죠. 자, 뭐 그 정도로만 여러분의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20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사실임 관습에 관한 설명을 해 두었죠. 여러분 한번 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임 관습에 가면 일단 그 사실임 관습은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물론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요. 사실임 관습의 전부에 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이 해놨죠. 양갈로 3번. 사실 관습의 전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고 주장한 내용을 그래요. 법원에 알려줘야 됩니다. 법관을 설득해야 돼요. 이걸 입증 책임이 있다 했죠. 다만 이 사실임 관습이 경험칙, 즉 경험 법칙처럼 이렇게 확고한 하나의 원리처럼 작용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임 관습은 원칙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법원을 설득해야 돼요. 법원을. 그런데 그 사실임 관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법관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자,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비법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 여기에 보면 양갈로 1번에요. 예문 해석이란 용어가 나오죠. 신의 측에 의하여 해석을 해 당의 효력을 부정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예문 해석이다라고 하고 이 예문 해석은 우리 판례가 인정한 예를 든 것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예문 해석 설명해 놨죠. 제일 밑에요. 2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문 해석이란 주로 약관 등 인쇄된 부동문자로 된 문서로 계약된 경우에 그 내용 중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은 신의식에 반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무효인 예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